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4월 2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그 3호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삼성전자만 오르는 시장. 이거 이제 줄여서 3호장이라고 하던데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 뭐 전자 급등한 거 빼면 뭐 반도체 소부장하고요. 예, 대부분 막 급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많은 기업들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삼성전자 오를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또 못 올랐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 뭐 자동차가 급락하고 있지만 현대차 막 날아다닐 때 삼성전자는 또 굉장히 부진했고, 예. 현대차가 또 이제 빠지니까 또 삼성전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현대차를 기가 막히게 고점에 팔고 삼성전자 또 사고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예.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예.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수익을 좀 내는 게 좋은 전략인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이제 삼성전자 밸류업 관련주는 급락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못 오른 기업들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은 어쨌든 이제 어제부터는 좀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주가가 좀 부진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 다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9만 전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다 가는 장은 참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이제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요. 제가 일단 먼저 그 보고서하고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게 나와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장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고서는 그 수출 모멘텀으로 본 코스피 고점 그리고 HK 이노엠 보고서가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일단 키움하고 NHN에서 긴 보고서들인데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삼성전기, 삼성 SDI, 세진중공업, 전기차 트래커,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배터리 얘기고 미국 정유업체가 사상 최고가인데 꼭 정유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암모니아, 태양광 얘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고서가 좀 긴 보고서가 많아가지고 이 숫자는 좀 적은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드디어 17개월 만에 50을 넘었고요. 그동안 너무 부진했죠.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바이오가 급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급등해 버렸어요. 미국 이 제조업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이제 제조업마저 살아나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했고 어제 미국에서 그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일부 성장주가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선 금리가 이제 미국이 오르다 보니까 바이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수주 생산 이런 것들 다 좋았고 보통 ISM 제조 PMI가 오르면 한국 반도체한테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그 한국경제신문에 그 김현석 특파원님 계시잖아요. 그거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경 글로벌 마켓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에 있습니다. 김현석의 이제 월스트리트에 나오는데 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거 읽고 좀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던 걸 또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피올의 이제 ISM 이제 지표 조사 협회장이 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구매 50 넘었다. 이게 중요하죠. 수요 이제 회복 초기 단계다. 예. 그 응답 기업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주문 파이프라인도 탄탄하고
2분기에는 주문과 생산이 회복될 거고 수요는 부진하지만 주문은 이루어질 것 같고 2분기 실적 기대된다. 이게 컴퓨터랑 이제 IT 쪽이고요. 사업 탄탄하다. 우리 예측을 충족하거나 넘고 있다. 금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좋은 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적어본 건데 ISM 제조업 지표저는 이제 국내 증시의 호재고요. 50을 돌파했고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한테는 상당한 호재고요. 다만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리가 너무 올랐고 6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졌어요. 57로. 달러가 급등하고 환율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단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달러가 오르는 거라 뭐 증시의 악재는 아니지만 위를 조금 이제 막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 블로거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퇴직연금 있잖아요. 이제 퇴직연금 주로 저는 이제 펀드 쪽으로 많이 해놨는데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수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퇴직연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히 아직도 좀 부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절 보면서 아마 야 이렇게 주식이 쉽나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반도체만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너무 그렇게 잘 될수록 조심하세요. 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너무 주가가 먼 미래까지 반영한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 물론 이제 주가가 안 가거나 반영이 안 되면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급등한 기업들이 내 포트에 몇 개 있다면 점검을 해보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쨌든 과열은 아닌데 예, 어찌됐건 전 세계 증시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너무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 무리하게 베팅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막 이렇게 쫓아서 투자할 때는 아니죠. 지수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2300, 2400에선 너무 겁먹지 마라. 해야 된다. 지금은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당시에는 왜냐하면 PBR 0.9배 이하거든요. 과거 통계상 뭐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이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PBR 한 배가 넘어갔고요. 예. 증시도 지금 몇 달째 오르고 있고, 미국은 5개월 연속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주식 팔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 아직도 저는 이제 2분기 더 남아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주식이 잘 될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냥 막 야 이거 사도 뭐 수익 내겠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예, 평소에 하시던 대로 공부하시고 반영 안 된 기업이 있으면 소외받는 기업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거 투자하시고 단 너무 오르거나 이미 먼 미래를 반영한 건 좀 조심하자.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투자에서 이매훈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써주셨는데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코스피에 안 좋은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2010년만 빼고는 17년, 21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고점 찍고 이제 증가율입니다. 50% 증가하다 40 가면 증시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40도 높은데 2010년도에는 안 빠졌대요. 왜냐하면 수출 금액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17년하고 21년은 수출액 증가율이 꺾인 상황에서 수출액도 기존보다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실제. 그래서 그리고 당시랑 비슷한 게 지금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제외하면 IT만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IT 제외하면 회복이 좀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6월에 좀 조정 나올 거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해요. 5월까지는 크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중국도 이제 막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질 텐데 6월부터는 조금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4월에 쉴 수도 있고 5월에 쉴 수도 있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급락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 괜찮죠. 중국 회복되죠. 미국은 금리 인하 들어가죠. 삼성전자 이제 막 실적 턴어라운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막 증시가 막 추세하라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쉬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도 체크해야 될 건 수출 증가율이 실제 꺾일지 그걸 봐야 되고, 근데 아직은 수출 증가율이 높진 않아요. 3.1밖에 안 돼요. 일평균 9.9니까. 근데 이제 여기 하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반기는 5% 수출 증가할 거고요. 상반기는 10%래요. 근데 좀 약간 이제 뭐 저는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옛날에 수출 우리나라 증가할 고점은 대부분 막 40% 이상 수출 증가할 때 그때 고점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낮아요. 10%면 수출 증가율이 높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엄청난 뭐 수출 증가율 상승은 아닌데 다만 방향성상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수출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게 꺾인다고 해도 증시 하락폭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수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는지 하락하는지는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출은 어쨌든 반도체가 워낙 좋았고요. 반도체가 지금 가장 여기 일평균이 44.8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반도체는 증가했고, 근데 반도체와 선박 제외하면 나머지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반도체 위주로 좀 좋아지는 게 조금 약점이죠. 그래서 관건은 다른 업종으로도 수출이 늘어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확산이 되면 증시는 계속 오랫동안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좋은 건 이제 다 알고 있고 다른 업종들이 살아날지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동차는 예상한 대로 수출이 꺾이고 있어요. 3월 꺾였고요. 판매 데이터도 좀 꺾이고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올해 상저하고로 봤잖아요, 자동차. 근데 주가 왜 올라갔냐면 업황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밸류업으로 간 거예요. 네, 밸류업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밸류업은 좀 반영된 상태에서 실적,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생기니까 자동차는 빠지는 거죠. 근데 또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들어가고 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동차도 이걸 또 주가 빠진다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만 이제 모멘텀은 상반기는 그렇게 크진 않다. 예, 펀더멘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당분간 숨고르기 할 걸로 보고 있고, 미국 투자 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미국이 아직 재고 축적에 본격 나서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또 ISM 제조업 지수 보면 지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표만 보면 좋은 건 맞습니다. 예, 지표만 보면 여전히 미국 좋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이 똑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사이클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한국한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 4, 5, 5월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보는데, 6월에 뭐 조정 나올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공매도 금지 그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또 그걸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분기는 증시가 어쨌든 이렇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오를 때 좀 추격하지 마시고, 예, 조정을 꼭 이용하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출 계속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리고 확인할 거는 반도체 외의 업종이 수출이 늘어나는지. 이러면 오래 가고, 그게 아니라 반도체만 계속 좋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꺾이면 같이 꺾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관찰을 한두 달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2010년도에는 수출 증가율 정점 딱 찍고 올랐는데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이 빨간 게 올해거든요.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수출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압도적이죠. 반도체 제외하면 안 좋아요. 요거예요. 저게 올라가야죠.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나마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게 좀 괜찮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출 데이터 좀 말씀을 일단 드려봤고, HK 이노엔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고려대학교 작년 12월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어차피 그냥 공부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HK 이노웨는 그 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의약품 상반기 작년에 매출액이 6위 정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승인을 25년도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 신약으로 블록버스터는 딱 3개예요. K캡,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폐암 치료제 이제 렉나자 이거 유연량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 2개는 이제 해외용이죠. 해외 쪽이고 HK 이노웨는 이제 독자 기술 통해서 국내 임상 통과해 상품,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해서 미국으로 가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식도로 위산이 역류돼 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합병증 이게 또 고치기도 쉽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나타내는 거고, 예. 위에 산성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산성이 이제 위로 이걸 뿜어내면 식도 쪽으로 그만 이제 안 좋은 거죠. 3가지 방식이에요. H2RA가 1세대, PPI가 2세대, 3세대가 이제 P캡. 요걸 그래서 K자 써가지고 K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톤 펌프에 칼륨 이온이 결합하는 걸 막아서 산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거다. 1세대는 이제 발암물질로 퇴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는 주로 미국에 써요. 이게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저게 일반 의약품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처방 없이도 그냥 사서 먹는 거죠. 아, 나 이게 뭐가 좀 역류하는데? 막 이러면 이제 미국은 처방 의약품이 아니라 약국 가서 그냥 사 먹는 거죠. 근데 P캡은 아마 처방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P캡은 이제 상위 버전인데 PPI 2세대 좀 비싸죠, 당연히. 조금 더 가격은. 근데 PPI는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걸 많이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시장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16조 원 정도 되고요.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식도염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도 20% 정도. 그리고 이제 P캡은 지금 보시면 여기 다케캡, 이 일본의 다키다 제약 있고, 한국 K캡, 그다음 팩스쿨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대형 제약의 팩스쿨로가 이제 조금 HK 이노인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주가가 안 좋아요, 이노인이. 네. 이 대형 제약하고 원래 종근당하고 HK 이노인이 손을 잡았다가 종근당이 대형 제약 쪽으로 갔고 팩스쿨로 같이 하고요. HK 이노인은 이제 보령과 손잡고 같이 판매를 합니다. 이게 좀 바뀐 거죠. 그리고 미국, 유럽을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근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다케다 제약이 일단 진출을 해서 승인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로 이제 HK 이노엔의 K캡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미란성하고 비미란성이 있는데,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은 식도의 점막에 손상이 관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막에 손상이 보이는 거고, 비미란성은 손상은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하면 잘 안 보이는 거. 예.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 병원군 있잖아요. 저거를 위한 제거 위한 이 병용요법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종근당은 이제 판매 계약 종료됐는데 이번에 보령과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아마 매출이 비용 부담이 좀 감소하면서, 또 거기다 보령에 카나브라고 고혈압 치료제 있거든요. 저게 잘 팔리는 건데 그거 공동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수액제도 하고 있고, 영양 수액제 하고 있고, 국내 3대 회사 수액제, 대한약품, HK 이노엔, 옛날에 CJ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어디죠? 하나 더 있는데 JW 중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방은 탄탄하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 미국 시장 이때 이제 되게 기대감이 높았는데, 아무튼 이제 올해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 주가는 꽤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얼마나 성과 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다케캡이 이제 출시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처방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등이고, K캡은 이제 국내에서 이미 승인은 받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이상 건너뛰고 삼상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이제 내년 초에 아마 미국 승인 받게 되면 아마 내년 말이나 26년에 아마 출시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매출 확대 기대하고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미 진출해 있고, 유럽에는 이제 올해 말에 임상을 한다. 중국 파트너상 로신인데 아무튼 이제 작년 3월부터 보험 적용돼서 매출 인식이 시작됐다. 그리고 숙취 해소제 컨디션 있죠.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뭐 견조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액제.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미국에서 과연 얼마만큼 성공을 할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보켄자, 여기가 이제 미국에 지금 진출한 제품인데, 요거랑 이제 미국에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가격이 비싸게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또 약간 우려죠. 아니 비싼데 팔릴까? 이제 이런 처방이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왜 먼저 이걸 보여주냐면 일단 이거를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야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K 이노엔 보고서를 볼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옛날 보고서를 한번 찾아본 거고. 자, 오늘 이제 2개 나왔는데 키움의 신민수 연구원님하고 NH에서 이제 보고서 나왔습니다. 둘 다 이제 신규 제시가 됐고,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올해 매출은 40% 가까이 성장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죠.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4월 1일 이제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 그 대웅과 종근당이 공격을 하니까 이것도 점유율 뺏기나 막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령과 공동 판매하고 있고, 또 보령의 제품도 매출이 이제 잡히거든요. 카나브. 그리고 시장 자체는 또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죠. 정체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 대형마트 시장이 유통시장이 정체됐는데 거기에 쿠팡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냥 휘청거렸죠. 근데 이제 피캡 시장은 커져요. 커지는 와중에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랑 조금 이제 제한적인데, 다만 이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그거는 계속 우리가 실적 보면서 체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로신제약 중국에 기술 이전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소화성 궤양 치료제 3인데 인력의 30%를 K캡에 집중 배치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중국에 보험 등록됐고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적응증도 올해 하반기 허가를 받을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요 파트너사랑 기술 이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 중인데 비밀환성 이제 점막에 뭐 그런 이제 염증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내에 빠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진출한 게 아까 팬텀 파마에 요게 이제 다케다 제약 거죠. 보케즈나 아까 요게 먼저 진출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먼저 첫 허가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는 이제 미란성, 염증이 있는 거죠. 요걸로 허가를 또 획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과연 될까? 왜냐면 미국은 PPI 2세대 버전이 약국에서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그 가격도 싸고. 근데 이제 올해 2월에 이 회사 제품이 경쟁사죠. 일본 그 미국의 이제 PBM 저기에 등재가 됐습니다. 저기에 등재가 돼야 의사가 처방을 좀 해주거든요. 보험 등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재가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매출이 실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액제 사업이 있고, 영양수액제 사업, 또 오송의 수액공장 수입.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수액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안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백신 사업 했는데 이거 정리했고요. 그래서 외형은 좀 줄 수도 있지만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백신 사업은 좀 수익성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4년 만에 2자릿수 영업이익률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HK이노엔 관련해서 이제 한승현 박병국 연구원님 쓰신 건데, 그
전문 의약품 치료제를 처방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피캡은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아까 이제 고려대 보고서에 나온 거 이제 그런 내용 이해하신 분들은 보고서 좀 쉽게 이해되시죠? 1세대 제품 이건 이제 퇴출 PPI가 1990년에 나온 2세대인데 현재도 쓰고 있고 3세대가 이제 요거 피캡 요게 K캡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5개사가 있고 모두 다 아시아 제약사래요. 이쪽은. 근데 우려인 첫 번째가 PPI는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 달리 미국은 이거를 병원 가지 않고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예.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의사 처방을 안 받아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편리한데 의사 처방까지 받아야 되는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처방 받으려고 하겠냐. 예,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FDA 승인을 받았고 이 복켄자가 이제 약가를 결정하면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22니까 비싸요. 이 PPI 제품 있죠. 요거보다 7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야 이거 되겠냐. 근데 리베이트 하거든요. 보험 등재하려면 이제 약가를 좀 비싸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보험 등재하는 기관한테 로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진 거다. 실제로 이제 공급하는 약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침투율 높이기 위해서 저 리베이트 제공해야 이제 저런 데 등재가 되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실제 보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206건 처방, 올해 1월에 444건, 2월에 1300건, 3월 1주차에 벌써 379건. 급격히 처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과연 K캡은 미국에서 점유율 어느 정도 가져가겠냐? 예. 물론 이건 이제 추정이니까 봐야 되지만 2032년 미국의 이제 최대 그때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올 걸 보는데 한 3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캡은 경쟁사 이 타케다 제약거 있죠. 복켄자 대비해서 안정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복켄자 제품은 작년 1월에 발암물질이 좀 검출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통과되면 이제 안정성이 더 부각이 돼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어쨌든 지금 나온 상태고 K캡이 뭐 승인 못 받을 이유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상통에서 문제만 없다면 네. 근데 다만 영업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저 경쟁사 제품보다 K캡이 이제 이번에 파트너사가 영업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유율은 한 저 회사의 절반 정도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출시는 내년 늦어도 26년 초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어쨌든 또 복켄자가 이 P캡이란 시장을 이제 미국에서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따라 들어가니까 HK 이노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죠. 먼저 이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도 아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처방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미국 약국에서는 이렇게 그냥 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그냥 구매해서 마시나 봐요. 예. 한국은 못 하는데 예.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예. 그래서 이거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막 짧게 보지 마시고 주가 안 가니까 그럼 이제 단기 매매고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결국엔 이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진하고 안 좋을 때 미래가 보이는 기업이라면 좀 더 공부해가지고 보는 거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고, 확신이 안 가면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그게 투자지 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25년에 될지 26년에 될지 그걸 저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다만 이제 계속 그래서 주식 투자는 추적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예. 그래서 100%라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제약도 그냥 여러 기업으로 그냥 여러분이 ETF처럼 예, 이렇게 바이오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 HK이노엔, 동아소시홀딩스, 동국제약 이런 이제 대표 제약주를 하나씩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진할 때. 그랬다가 이 중에서 제일 좀 잘 되는 쪽으로 교체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건 손절하고
예,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 제가 반도체도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죠. 반도체 소부장 너무 많은데 골고루 사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 근데 그 중에서 잘 되는 쪽으로 들어가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 얘는 정리하고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근데 지금은 반도체 그냥 다 갑니다. 오늘 막 제일 못 갔던 것 중에 대표 회사가 어디예요? 테스가 오늘 폭등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가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HK인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뭐 알고 뭐 이렇게 강조를 하니 난 사볼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정확히 알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라도 공부를 하고 옛날 자료도 찾아보시고 뭘 봐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투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과거 자료까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벌써 30분 지났고 이제 빨리 좀 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우리가 뭐 많이 공부했고 영업이익 추정치 올라갔고요. S24 판매 호조, 또 세트 기업들의 낮아진 재고로 인한 가동률 상승, 또 AI 스마트폰은 AP 성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AI 스마트폰 계속 나올 거고 여기에 MLCC 용량은요 8%씩 증가한대요. 세대가 높아지면. 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재고 이제 출하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중국 스마트폰 잘 팔리잖아요. 네. 또 4월부터는 중국 AI 스마트폰 나오니까 그래서 3년 만에 업황 회복기니까 좀 최근에 올라왔는데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삼성 S대 요새 2차전지 다시 좀 빠지지만 제일 편한 기업 중에 하나고 좀 전기차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성도 괜찮고 다만 소형 전지 전동 공구 있죠. 드릴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원형 배터리 있거든요. 이게 수익성이 좋은데 그게 좀 수요가 좀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미중 갈등으로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영업 환경은 좋아요. 유럽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9에서 42까지. 유럽은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그럼 이제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도 아마 중국 배터리를 규제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배터리 쪽은. 그래서 빨리 LFP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LFP예요. 근데 어느새 LFP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샤오미의 전기차도 그 LFP가 들어가 있어요. 최상위 모델은 NCM 배터리고 중간 모델이었나? 거기는 아마 LFP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주행거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주행거리가 꽤 긴 편이라서 참 그게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배터리 세계 1위는 그냥 중국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현실이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쫓아가는 입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서 미국에서 이기려면 미국이 우리 걸 무조건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기술력이 올라와야 돼요. 반도체는 감히 중국이 함부로 우리 못 이기잖아요.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배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도 읽어보니까 어떤 이제 연구원분들이 했던 얘기가 중국 배터리 인력들 한국에 스카우트 할 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 배터리 인력 유출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 반도체에 막 이렇게 임원들이 막 가가지고 기술 전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욕먹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반대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그러니까 인력 유출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1위니까 중국 배터리 인력을 유치해야 된다.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우리가 기술에서 이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LFP, 전고체 뭐 다 해야 되고요. 실리콘 응급제부터 해서.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누구죠? 삼성 SDI는 이미 스케줄이 다 잡혀 있죠. 4680 LFP 전고체.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나 보는데 다만 이 배터리 섹터가 지금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아직 아니니까. 바닥은 찍은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반기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는 아직은 좀 변함없는데 다만 어쨌든 최악은 지나가는 업황인데 너무 이게 눈높이를 높게 아직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기술 가진 회사들, 소부장에서도 기술 갖고 있는 거,
4680 LFP. 예를 들면 LFP 국내에서 거의 지금 실제로 중국에 납품한 회사가 어디예요? 그 탄소 나노튜브 JO잖아요. CAT. 예. 그러니까 실제 접점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원통형 배터리 실제 하는 기업, 장비 제조사나, 예.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근데 전고체는 조금 이제 먼 얘기지만,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좀 기술 있는 기업들을 좀 계속 이제 압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긴데 우리 공부했죠. 얼마 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충분히 공부했는데 한 번 더 보길 잘했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원재 이희경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데크하우스 LPG 탱크 뭔지 아시죠? 그 선원들이 있는데 LPG는 이제 거기 LPG 넣는 거.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고 선실 130척, LPG 탱크 30척 이런 것들을 1년에 만들 수 있고요. 주로 현대중공업 쪽에, 그러니까 울산에 있기 때문에 현대미프랑 현대중공업, 저기 목포 쪽에 있는 현대사무중공업은 누구죠? 현대힘스, 그죠?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에 LPG 탱크도 수주한 적이 있고, LNG, 그러니까 암모니아 탱크도 옛날에 2척 수주한, 이것도 다 한번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죠.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비로그라는 이제 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일단 세진중공업만 이런 이제 이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조선사들은 이제 블록 형태로 선박을 만들어서 조립하죠. 예. 그걸 하는 회사가 사실 현대힘스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LPG 탱크는 거의 100% 독점 공급 중이고, 현대 이제 미포나 현대중공업 쪽에 후판은, 근데 이런 기자재 만들려면 후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현대중공업이 무상으로 그냥 공급을 해준대요. 예, 무상 자기가 해가지고, 그럼 이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스선 탱크는 우리 LNG 운반선 지난주에 한번 공부해봤죠. 이거 기억나세요? GTT N596 마크3. 요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때 기화율 말씀드렸죠. 얼마나 LNG는 액체니까 이게 기체로 바뀌는지. 기체로 바뀌는 게 바뀌면 안 되죠, 운송할 때. 그래서 그게 낮아야 되는데, 저 두 가지 방식이고, 저 둘을 프랑스의 GTT사가 갖고 있습니다. 저게 멤브레인 방식이에요. 약간 이제 일체형인데, 저게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의 본행제가 들어가는 거죠. 독립형 탱크는 이제 세진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이것도 하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은 이제 독립형이고, 주력은 아무튼 LPG예요. 네, LNG는 주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LNG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근데 LNG 쪽은 대부분 저 프랑스의 GTT 사건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저기 프랑스의 GTT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막 뚫고 들어가기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LPG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쪽. 암모니아는 LPG 연료 탱크, 이 탱크에도 같이 넣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좀 더 독성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암모니아 운반선이 요새 수주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호재고, 또 세진중공업은 자체적인 본행제 제작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일승, 뭐 세진 베트남 이런 회사들이 있고, 다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죠. 하나가 이제 풍력 발전 쪽도 하나 있고,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120조 원인데 계속 지금 늘고 있죠. 이러면 이건 데크하우스 수주가 실적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배를 많이 수주했다는 건 이제 배를 만들 때 선원들이 있는 데크하우스도 급증하겠죠.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잔고가 67.3조, 20%. 그러니까 세진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이에요. 여기가 잘 돼야 같이 잘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주 많이 한 그룹이니까. 그다음 암모니아 선도 올해만 현대중공업 그룹이 80%를 점유했어요, 지금 수주를. 예. 그리고 암모니아는 왜 그럼 요새 발주가 많이 되냐? 수소를 운송할 때 암모니아로 운송하면 좋아요. 수소는 260도로 얼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저장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암모니아 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친환경, 예, 으로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에 암모니아를 넣으면 탄소 배출이 줄어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수소 운송할 때 암모니아로 운송하면 좋죠. 이것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150에서 200척 발주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믿기지가 않고요. 1년에 2-30척만 발주돼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LPG 물량도 증가하고, 미국이 LPG 수출 많이 하고요. 중국은 또 수입해요.
중국이 LPG를 원료로 하는 PDH라는 이제 공정이 있거든요. 이걸 좀 늘리고 있어서 수주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시아가 LPG 수입을 많이 하니까 LPG 운반선 수요는 꾸준한 거죠.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그룹의 LPG 수주잔고 증가, 또 가스선 수주 증가. 아무튼 가스선 시장이 커지면 세진중공업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암모니아 운반선이 여기 더해지는 건데 비싸죠. 예. 그 옛날에 비고르사에서 척당 175억에 수주 받았는데 LPG 탱크는 1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편이죠. 연간 탱크 생산 능력은 30척인데 또 증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암모니아 운반선 인도 일정 보면 27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인도가 돼요. 지금 수주를 받은 걸 보면. 그러면 25년부터 암모니아 탱크 수주가 나올 겁니다. 어제 메카 이산화탄소 현대미포에서 수주 공시가 떴어요. 그 탱크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킨 다음에 그 운송하는 게 있거든요. LC-OT라고 하는데 그거 탱크를 지금 세진중공업이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암모니아 쪽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했다고 기자재 회사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후에 발주를 이게 기자재한테 이제 발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지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공급자 우위고 이런 탱크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나오션도가 삼성중공업도 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어쨌든 만들 수 있는 업체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경쟁사 현대임스는 시총이 6천억인데 세진중공업이 매출 성장도 더 높은데 시총은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LPG 연료 탱크고요. 이 자회사들이에요. 해양 플랜트도 있고 해상 풍력도 해요. 근데 이거는 27년도를 기대하자 이렇게 예전에 최강시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셨고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 이렇게 다변화돼 있으니까 다만 조선으로 보세요. 조선 이 가스선 조선 3사 수주 전량은 역시 파란색 한국조선해양 이쪽이 많은데 이거 이제 세진한테 좋은 거죠. 아시아 주요국 LPG 수입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 진짜예요. 내년에 올해는 가스선 LPG나 이런 게 실적이 많이 반영 안 돼요. 올해는 데크하우스, 내년에 가스선 이쪽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찐으로 좋아지는 건 내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 본다면 좀 편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뭐 갑자기 팍팍 빠진다. 이제 그럴 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용욱 연구원님이 전기차 쪽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든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했고요. 하지만 완화된 규제로도 하이브리드 강세 지속은 좀 어렵다.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고 전기차 안 된다 이러지 마세요.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2030년엔 전기차 비중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 중국이 지금 너무 잘해요. 배터리는. 그래서 중국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샤오미가 나왔던 이 CATL의 이 배터리도 NCM 배터리인데 1회 충전에 800km가 간대요. 정말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렴한 배터리 고성능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 정말 엄청난 숙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눈높이가 1분기 실적 발표 끝나면 또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조금 경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응급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이런 쪽을 압축해서 보자 이런 내용이고 한화의 윤영식 연구원님이 정유기업들 신고가인데 글로벌 한국은 왜 못 가냐. 어쨌든 약간 주주환원 정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석유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정유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다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근데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에 나오는 탄소를 CCS라 그러죠. 포집해서 없애면 된다. 이 방식으로 가니까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암모니아 같은 거죠. 그죠? 그래 암모니아 안 그래도 여기 나왔는데 물동량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암모니아 생산량 중에 10%죠. 유통되는데 어쨌든 혼소 발전, 벙커링, 그러니까 수소로 운송하는 수단,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에 넣어서 탄소 배출 줄이는 거
이 시장이 이제 27년부터 본격이 열린다. 근데 27년에 열리면 지금부터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벌써 지금 발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사부터 수혜받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요게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누구냐? 롯데정밀이나 남해역 같은 실제 이 암모니아 유통하는 회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수혜를 받게 되겠죠. 예. 아시아에선 굉장히 큰 물량을 유통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태양광은 이제 3월부터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하락세 재현되면서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중국의 태양광 구조 조정은 좀 빨라질 수 있다. 중국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근데 너무 막 공급 과잉이 심하니까 막 가격을 후려치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산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뭐 리튬도 그랬고 다 봤잖아요. 예, 결국엔 업황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도가 자국 기업들 보호하려고 수입 패널 관세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6월부터인가요? 동남아 우회에서 들어오는 그 이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미 작년부터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중국산 물량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몇몇 업체들은 중국 회사들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태양광 업황 빨리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중요한 건 미국이 계획대로 6월인가요? 그때부터 원산지 중국산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그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모니아 물동량 얘기고요. 아무튼 예, SO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여력 충분하긴 한데 신규 접근하지 마세요. 좀 올랐으니까. 그 암모니아에 대한 거는 역시 조선주가 가장 먼저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세진중공업도 비슷한 케이스죠. 우리나라 조선 또 조선사들 뭐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든가 다 비슷하게 좀 수혜는 받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운반선은 플러스 알파가 중장기적으로 될 것 같고 태양광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의 규제가 본격화되면 좀 하반기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부자 매수는 일단 잠깐만요 어디 갔죠? 예, 어제 용평리조트 신달순 대표가 한 10,000주 정도 예, 들어왔고요. 어제 전자공시로는 LG엔솔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는데 요거는 기존에 2월 2일 날 그 이미 합의서를 공시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고 상용차 있죠. 버스 트럭에 들어가는 금액은 안 나왔는데 매출액에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이면 공시 의무가 있는 걸로 아니까 1.68조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전체 매출의 5%니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요거는 공시가 안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본 거고 아무튼 엄청 뭐 거대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단 공급 계약 맺은 것 자체는 그래도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미포가 LPG 운반선 또 수주 받았습니다. 요거는 세진한테 또 이건 아마 내년에 물량이 넘어가겠죠. 당연히. 수주 받자마자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APTC는 식각 장비 만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SK 하이닉스에 예, 금액이 꽤 큽니다. 그 세진중공업 요거 LCO 아까 설명드린 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하는 탱크 이게 현대미포가 아마 작년에 수주한 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화물 탱크를 세진중공업에 이제 발주를 준 거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적 추정치는 LS 일렉트릭과 삼성 SDI는 추정치가 지난번 보고서보단 올라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 38분인데 좀 빠르게 좀 정리하고 저도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예,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증시는 어쨌든 조금 아쉬웠고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미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왔고 근데 바이오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고요. 금리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급등했고 경동나비의 수출 데이터 좋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LPG 관련주 좋았고요. 윤활유, 그다음 오랜만에 SK이노베이션 좋았고 정유주도 좋았습니다. 정유주가 좋았고 CXL 관련주, SSD 기억나세요? 어제 한번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기사 중에 낸드 쪽 SSD 요거 지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수혜주가 엑시콘이거든요. 그거 테스트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뉴스 때문에 급등했던 것 같고, 풍력주도 오늘 좀 분위기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 세진중공업도 많이 올랐네요.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주에선 삼성전자가 이제 85,000원까지 왔고, 2차원지 셀은 이제 오른 게 아니라 이노베이션이 오른 거죠. 조선주 오늘 현대중공업이 괜찮았고요. MLCC도 오늘 뭐 괜찮았습니다. ESS 쪽도 좀 좋았고, 유리기판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캠트로닉스랑 SKC는 좀 빠졌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한대요.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요새 뭐 우주항공 쪽은 다 분위기 괜찮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좀 부진했고요. 특히 바이오가 뭐 악재 뭐 삼천당 제약은 또 무슨 루머도 온 것 같은데, 그건 뭐 이게 루머 같아요.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이제 자꾸 루머가 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오 안 좋았고, 미용 의료기기. 근데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 있는 기업은 없는데 다 그냥 오늘은 저 몇 개 반도체나 일부 정유나 이쪽 몇 개 빼고는 그냥 다 매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쉬고 싶은데 삼성 가니까 삼성 사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좀 영향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데 시장은 보여준 거죠. 좀 소외된 기업 위주로 가고 좀 많이 오른 기업은 좀 쉬어가자, 이런 좀 분위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막 동요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좀 소외된 쪽에서 기회 찾아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좋았지만 현대차 그룹이나 자동차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는 그 인적 분할, 에코프로 머티리얼 급락했고, 유한양행, 바이오가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나솔루션도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냥 빠졌고, 금호석에도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석유화학은 대부분 안 좋았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은 그냥 문매를 맞아버렸습니다. 뭔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오른 게 쟤라면 쟤인데 그래도 좀 너무 과하게 좀 빠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코스닥의 반도체도 뭐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쪽은 좀 뺀 것 같아요. 차익 매물 나온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좀 덜 올랐던 아까 뭐 테스라든가 PSK 뭐 이런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파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덜 오른 반도체가 좀 급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더 노력은 할 테니까, 고민을 최종적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투자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증시가 끝난 건 아닌데 정말 이게 이제 극과 극의 온도차가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걸 뒤늦게 쫓아가지만 마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소외받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질 게 뭔가, 요걸 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게. 내일 아침엔 그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